방송을 하는데 국군은 북진주의다. 아니 전혀 반대 방송을 하고 있어요. 결국 해주 진격설은 명백한 거짓말. 따라서 해주 진격설로 형성된 남한의 북침설 또는 남침 유도설은 허위로 결론. 보수 정치권의 책사였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지금 우리가요 6.25를 얘기할 때, 네. 한국전쟁 얘기할 때 북한의 남침에서 이루어졌다는 건 이미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예. 학문적으로도 규명이 다 됐어요. 예. 근데 누가 이게 북침으로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면 그걸 역사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고 봐야 됩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논리를 빌리면 그렇잖아요. 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월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으나 남침 유도설 또는 북침설이 탄핵된 마당에 이번엔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 도발을 유도했다는 설이 등장했는데 문재인 정권에 대하여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자작극처럼 보인다. 청와대는 죽창 들라고 하고 대통령은 일본과 싸워서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말. 이에 대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반박. 8월 14일 CBS 인터뷰. 근데 자작극은 그걸 넘어서서 일본이 그렇게 하도록 유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정부가 자신의 어떤 국민과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네. 뭔가 공격을 유도했다는 건데요. 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 사실과도 다르고요. 정미경 최고위원의 일본 도발 유도설과 관련한 민주당 권칠승, 임종성 의원의 코멘트. 진정 토착 왜구가 되고 싶습니까?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가 고작 일베 게시판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우리 뼛속부터 발끝까지 같아요. 눈물 나는 이별 따위 우리 염색 세상에 있지도 않아요. 샴푸와 린스 녹차와 찻잔 마치 처음부터 세트였던 것처럼 내가 나를 원하면 바로 내가 느끼고 날 한 몸이었던 것 같아.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너와 나. 아마 노력하고 찢으려 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네. 아예 아예 어디 한번 숨어봐봐라. 내가 너를 못 찾나. 아예 아예 어디 한번 도망쳐봐라. 내가 너를 못 잡나. 어떤 말을 해야 하나요? 굳이 말이 되는 쉬운 사인 아니에요. 오해들과 질투 따위 우리 DNA상에 있지도 않아요. 라면과 김치 맥주와 치킨 마치 처음부터 세트였던 것처럼 네가 나를 부르면 이미 나는 와있고 늘 한 몸이었던 것 같아.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너와 나. 아마 노력하고 찢으려 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네. 아예 네, 오디오 파노라마 듣고 난 뒤 들으신 노래는 10cm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네, 여기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라는 저희들의 그 어떤 캐치프레이즈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이 올라가고 있어요.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을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양자님, 김용민 라이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시작 노래 들을 때마다 김용민님의 목소리가 진행 때 목소리와 다르게 억지로 감미로워 들을 때마다 웃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경남 함안입니다. 또 웃겨줘 있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나TV님, 휴가 와서도 김용민 라이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고 보는 DJ 김용민님. 네, 이러면서 하트를 무려 2개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저희가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태극기 인증샷 보내주시는 분들께 10분을 뽑아서 10,000원 상당의 모바일 아이스크림 교환권 드리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인증샷을 보내시던지 아니면 광복으로 이행시 지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가 되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실시간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자, 정보센터 마지막에 나오는 퀴즈까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신 다음에 정답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오늘은 정한나 씨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 74주년을 맞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평화 경제를 통해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엔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로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 일본에 대해선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다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 채 의미 있는 대화가 되겠나, 힘 있는 안보, 힘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주요 매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74돌 광복절에서 일본을 향해 발언 수위를 낮추고 유화적 태도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종전 기념식에서 새 일왕은 과거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한다고 말했지만 아베 총리는 전쟁에 대한 반성이나 가해 책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센터 시사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분단 극복으로 광복을 완성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2032년 서울과 평양 간 공동올림픽을 개최하고 늦어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퀴즈입니다. 올해는 광복 74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 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광복 100주년이 되는 해, 그 해는 몇 년도일까요?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정한나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한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아베 정권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광화문을 연결해서 소식 들어봤는데요. 한 번 더 연결을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오창석 씨가 오늘 리포터로 변신해서 현장 소식 전할 텐데요. 오창석 평론가? 네, 일일 리포터로 변신한 석석 오창석입니다. 네, 자, 광화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현재 광화문 집회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비가 와서 약간 지연된 상태로 촛불문화제가 방금 막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 정면으로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있는데요.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이라는 멋진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많은 시민들이 모일 거라는 그런 관측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현장?
네, 현장 역시 사람들이 많은데요. 조금 전 인터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집회 현장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회에 나오신 한 분을 인터뷰해 보려 합니다. 네. 네, 인터뷰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 월계동에서 왔고요. 4살 아이 민재 엄마 김진숙이라고 합니다. 네, 인터뷰 계속 이어보겠는데요. 혹시 평소에 김용민 라이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 네. 방송이 있다는 건 아는데요. 사는 게 바빠서 직접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MC의 역량 한계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데 그리고 태풍까지 올라오고 비도 오는데 집회에 참여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8.15라고 하는 매우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고 왠지 오늘 이 집회에 오지 않으면 우리 역사의 한 장면에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후회감이 들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멋진 발언입니다. 역시 그 역사의 현장에 같이 한다는 것만으로도 당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럼 현재 혹시 일본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불매운동 관련해서 혹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네, 저처럼 저도 최저임금 노동자입니다. 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노동자들은 소비를 할 정신이 없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게 있다 보니 마트를 가게 되면 이 제품이 일본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특히 최근에 DHC 문제가 불거졌는데 저도 몇 년 전까지 여기 클렌징 오일을 많이 썼습니다. 네. 네, 그걸 보면서 다시는 쓰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 생활 곳곳에 보면은 일본산 제품들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로 불매운동을 하고 오겠다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아베 총리에게 말씀이 전달된다면 어떤 말씀 남기고 싶으세요? 네, 제가 이제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네. 저희 주민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아베가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신들의 식민지 국가의 국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들이 우리를 식민지라고 보고 있지 않다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네. 아베 총리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허리띠를 졸라맬 지언정 다시는 식민지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국민들의 결심이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라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말입니다. 역시 괜히 집회에 참가하신 분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큰 내공을 가지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누군지도 모르는 김용민 MC에게 앞으로 더 인지도를 쌓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네. 워낙 인지도가 높은 선생님이시라서 오히려 이제 저처럼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좀 덜 바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사실은 라디오 들을 시간이 없다 보니 우문의 현답이 나왔습니다. 인터뷰해 주신 김진숙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창석 씨. 네. 까불지 말고 딴 분들도 만나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아니 글쎄 저를 먼저 알아보시고 찾아온 분이 계십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에서 온 이희연이라고 합니다. 네, 평소에 김용민 라이브 잘 듣고 계신가요? 당연하죠. 김용민 라이브를 안 들으면 저녁에 똑똑한 사람이 되고. 멋집니다. 사실 지금까지 댓글을 다시다가 오셨대요. 저기 필명이 어떻게 되시는지. 콩알바입니다. 콩알바. 필명이 어떻게 아이디 공개됩니까? 아이디 순진맘입니다. 네, 혹시 지금 가족분들과 함께 오셨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집회에 참가하신 계기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참가한 계기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멋진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일제 강점기와 틀리지 않은 상황에 지금 박혀 있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국민으로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더 이상 저희가 일본의 식민지하에 살던 그런 우매한 국민으로 살 수 없. 그때도 우매하진 않았지만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나왔습니다. 네, 멋진 말입니다. 사실 이제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굳은 의지가 이곳 집회 현장을 가득 에워싸고 있는데 혹시 평소에 불매 운동 하고 계신 거 있나요? 저요? 대표적인 게 맥주입니다. 그리고 혹시 아베 총리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근데 이게 자중방송인데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베, 너 우리 잘못 봤어. 까불지 마. 예, 멋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집회에 참석은 못했지만 아쉽게도 참석은 못했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다른 으쌰으쌰하는 국민들에게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남겨주시겠어요? 오늘 대통령님 담화에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자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저희는 그렇게 함께 흔들리지 않고 쭉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치지 말고 지금처럼만 쭉 같이 함께 한다면 이 난관을 저희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길 거예요. 대한민국 만세. 네. 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민 씨에게 혹시 한마디 남긴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용민 씨 제가 알던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고 나서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자중하고 계십니다. 자중하지 마세요. 네, 혹시 김용민 라이브에서 제일 좋아하는 코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민민석석? 고맙습니다. 역시 민심의 그 나침반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이런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장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른 것이 느껴집니다. 자, 네. 석석 현장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그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하셔서 내일 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마이크를 KBS 라이브 용용님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그래요. 5G 통신망을 이용해서 MNG를 연결해서 서울 광화문 광장 현장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편 저희 방송에 앞선 낮 2시 반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와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00만인 운동본부, 일파만파, 우리 공화당 등 보수단체들의 탄핵 무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8.15 태극기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자,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6시 25분 막 넘어섰는데요. 윤여은 씨 전해주시죠. 네, 도심 안쪽은 집회의 영향으로 혼잡합니다. 대한문 앞에 있던 집회 인원들 현재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 방향 전차로 막고 효자로 효자 파출소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교보빌딩에서 출발한 집회 인원들도 종로 4가를 거쳐 다시 종로 3가에서 1가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 구간 버스 전용 차로를 제외한 전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오늘 도심 안쪽으로의 차량 이동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청주 휴게소에서 목천과 안성휴게소에서 남사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서울 외곽고속도로 쪽은 자유로에서 노우즈 분기점과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 쪽으로 밀립니다. 반대 방향은 소래터널에서 송내와 김포에서 자유로까지 정체입니다. 사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입니다. 내린천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익산 장수고속도로 장수 쪽은 소양 부근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은 곤지암에서 마장 분기점 사이 1, 2차로에 낙하물이 있으니까 잘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네, 광복절을 맞아가지고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 여러분들께 진행했는데요. 정보센터 시사 퀴즈 정답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정답은 2045년이었습니다. 2045년.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실까요? 4801번 쓰시는 분 정답 2045년. 네, 맞히셨습니다. 광복절 100주년에는 할머니가 돼 있을 것 같은데 통일되는 그날 꼭 통일을 보고 진정한 광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3603번 쓰시는 분 2047년.
네. 2년이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네. 김이윤희님, 아이고 2032년. 저희도 또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만은 아니었고요. 자, 3310번 쓰시는 분도 2032년. 네, 아이고. 예. 자, 그리고 3353번 쓰시는 분은 1932년. 1932년이 왜 나오죠? 네. 자, 그리고 5174번 쓰시는 분, 그분은 저 광복 이행시군요. 이건 이따 소개해드리고 9298번 쓰시는 분 정답 2045년. 정말 그 어떤 주변 강대국들도 우리 대한민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강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돼서 일본도 우리나라 눈치를 보는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래요. 1494번 쓰시는 분 아침 일찍 태극기를 달고 8.15로 또 8.15 광복절 기념사를 보고 만세를 불렀을 때는 울컥했습니다. 정답은 1145년. 1145년. 1145년이 왜 나왔을까요? 예. 하트 100번 보내주신 건 감사합니다. 예. 자, 그 광복 이행시 이벤트도 계속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454번 쓰시는 분, 광화문에서 지금 계시는 분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틀림없이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자, 민경희님, 광활한 땅 위에 복된 사람들이 사는 나라 대한민국. 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5174번 쓰시는 분, 광기 부리는 일본, 복받을 일을 하라. 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자, 뭐, 오늘 이행시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또 정답 맞히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받으실 분들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 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어서 오십시오. 뇌에 휴식을 주는 시간,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책의 맛. 네, 김갑수 문화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정선태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 지역 대학장, 과거엔 인문대학장인데 네. 네, 글로벌 인문 지역 대학장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학장이 되셨어요, 학장이. 예. 네. 아, 그래요? 네, 학장이 되셨어요. 좀 학장스러운 인상이긴 하네요. 예, 예. 게다가 직선 학장. 나 몰랐었어요. 언제 된 거예요, 언제? 빨리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언제 되셨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네, 잘 아시겠지만 학장은 심부름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언제 되셨어요? 네, 8월부터인데요. 야. 빨리 진도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시죠. 학장님 축하드립니다. 경화드립니다. 어떤 사람에게 딱 학장하면 원래 그랬던 사람처럼 딱 어울리는 인상 있죠. 네네네. 진짜 학장스럽네. 그런데 우리 사실 정선태 교수님은 좀 소장파 학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총장스럽진 않아. 우리 뇌리의 총장은 약간 정치의 교수 느낌이 좀 있어요. 또 좀 기름이 좀 흐르시는. 근데 학장스러워. 그렇습니다. 우리 정선태 교수님이 또 국민대 인문대학장이 되셨어요. 여러분들께 이 낭보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교수님. 학장님. 네, 어서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시가 인용됐습니다. 네. 김기림 작가의 새나라송. 네, 어떤 구절이었는지 이거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다 작가란 말을 붙이는데요. 네. 김기림은 작가라기보다는 시인이죠. 식민지 시대의 모더니즘 문학을 대표하는 모더니스트 시인입니다. 네. 바다와 나비, 기상도 등으로 아주 유명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이상이라는 작가이자 시인이 있죠. 이상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 바다와 나비라는 시는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데 요즘에 그 이상을 그리면서 일본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이상을 그리면서 쓴 시입니다. 그런데 김기림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북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줄 아는데 참 그 유화적인 발상이죠. 북으로 넘어가지 않은 시인이나 이 작가들이 드뭅니다. 상당히 많았는데 저는 당장 정지용 시인. 네, 정지용도 그렇고요, 박태원도 그렇고요, 뭐 아주 많습니다. 백석도 그렇고요, 제북
뭐 월북, 납북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김기림도 이 북한에서 활동하다가 뭐 그쪽에서 세상을 버렸습니다. 네. 식민지 시대에 대단히 훌륭한 시를 많이 쓴 모더니스트 작가였고요. 또 조선일보 기자이기도 했습니다. 식민지 시대 때. 네. 해방되고 나서 대단히 진보적인 움직임을 보이는데 예. 그중에 쓴 시 하나가 바로 새나라 송입니다. 이 해방공간에서 네, 쓴 이때 새나라 시군요. 송은 송이 아니고 예. 찬송. 그러니까 새나라를 예. 찬양한다. 송축하다 할 때. 네, 그렇습니다. 예. 찬송하다 할 때. 네, 아주 훌륭하시네요. 예. 저 전도사라서 김영민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예, 예, 예. 이 오늘 대통령 경축사에서 나온 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시구가 바로 이 새나라 송 이거예요. 한 구절입니다. 그 새나라 송을 보면은 용광로에 불을 켜라. 네. 새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뽑고 철근을 늘리고 철판을 펴자. 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세워가자. 이런 내용인데 네. 김기림 작가가 생각했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는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리고 그 당시 많은 그 문학자들의 슬로건이었죠. 새나라의 슬로건이었던 게 뭐냐면은 문화강국. 문화강국. 그리고 일제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한 토대 위에서 세운 문화강국의 꿈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원문을 보면은 시멘트가 아니라 세멘입니다. 세멘과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세워가자. 근데 저에게 아무런 사인도 없이 이런 말을 시키시면은 오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의견을 조금만 좀 보태고 싶은데 네네. 다른 시점의 8.15 광복절 행사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우리가 붙인 명칭도 아니고 일본이 스스로 붙인 명칭대로 하면 이란 경제 전쟁 중이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자각의 움직임은 이게 네. 보통의 물결이 아닌데 1년 364일을 싸워도 네. 딱 하루만은 우리가 좀 한 마음이 돼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을 가져요. 그러면 대통령이 오늘 기념식에서 천명한 게 네. 이때 대통령은 어떤 정파의 책임자가 아니고 정파의 리더가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대표자로서 발언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그 의미의 두 가지 맥락. 하나는 일본을 의식했겠죠. 당신들이 매우 강국인 건 틀림없으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휘둘림을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네. 그리고 그 과거의 슬픈 역사의 피해자는 우리 아니었는가. 분단이 되면 일본이 분단됐어야 맞고 냉전기에 전쟁이 벌어졌다면 여러 역학상 일본이 벌어지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가 분단되고 우리나라가 동족산장의 전쟁을 겪었다. 그래서 남북이 언젠가는 하나가 되는 그 미래에 대한 꿈을 꿨어요. 네. 이게 한국이라면 부정할 수 있는 얘기일까? 네. 그러니까 일본을 향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 언젠가는 분단된 남과 북이 하나의 미래를 꿈꾸겠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도 지금의 야당들은 대한민국을 흔들고 앉았네? 동화 같은 소리 하네? 비아냥과 조롱, 일본이 함직한 그런 이 비판 논설을 마구 내뿜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야당을 공격할 게 아니라 지금의 집권당이 한번 반성을 하자. 이제는. 왜냐?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혹시 안 그랬을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명박 정부. 다른 정파가 집권했을 때 혹시 야당이었던 입장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하지 않았던가라는 걸 한 번쯤 우리 생각합시다.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내년에는 또는 내후년에는 또는 10년 후에는 어떠한 정파의 어떠한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어도 1년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한나절만이라도 나라의 대표가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고 좀 숙연해지고 진지해지는 단 한 시간만이라도 그런 시간을 가집시다. 대통령의 광복절에 대해서도 그냥 온갖 거의 욕설에 가까운 말을 내뿜는 나라로서 어떻게 미래를 개척하겠어요. 내년 광복절에는 그 국회가 바뀔 텐데 어떤 정파가 얼마나 남아 있을지 그건
예견하기 힘듭니다만. 아니, 오늘 여기 뭐 오면서 뉴스를 이렇게 검색하면서 예.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쪽 뭐라 그러지 말고 예. 예. 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세우는 게 불안한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순란님, 지금까지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 민주화 투쟁을 벌여오신 우리 선대 선배들, 부모님 노력으로 이 시대를 맞이합니다. 어렵게 멀리 돌아온 아픈 역사 잘 알고 공부해서 지혜롭게 헤쳐가고 대한민국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십니까? 네, 오늘은 지난주 박경리 선생의 일본 산고에 이어서 네. 김원우 선생의 일본 탐독이라는 에세이집 골랐는데 일본 탐독.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갑수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일본을 볼 수 있는 좋은 책이 있겠느냐라고 제안하셔서 제가 한번 쭉 뒤져봤습니다. 그러다가 고른 책이 바로 김원우의 일본 탐독입니다. 한국에서 나온 일본론은 뭐 많죠. 이어령 선생의 그 축소지향 일본인부터 시작해서 일본은 있네 없네 시리즈들이 있었고요. 여러 많은 그 일본론, 일본인에 관한 책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작가 김원우의 일본 탐독은 비판적 관점에서 일본을 바라본 아주 그 수준 높은 에세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그 김원우가 누구인지 짧게 소개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원일이라는 작가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겨울골짜기, 마당 깊은 집, 그리고 거창 양민학살 사건을 다룬 유명한 작가죠. 김원일 선생의 아우입니다. 근데 이 컬러가 좀 달라요, 두 분이 형제가. 이 김원우 선생은 대단히 좀 요즘 표현으로 쿨하다 그러나요? 좀 시크하다 그러나요? 아주 드라이한 문체로, 건조한 문체로 소설을 쓰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무길청년 같은 작품집이 있고요. 아마 짐승의 시간을 아는 분들은 많을 겁니다.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 탐독은 이 김원우 선생의 특유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일본 문화 전반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산문집입니다. 여행기 더하기 서평. 그 집안은 형제가 왜 이렇게 달라요? 네, 많이 다릅니다. 그 형님 김원일 선생은 전 여러 번 뵀는데 사람이 뭔가 굉장히 따뜻하고 다정한데 그 동생 김원우 씨는 이 오늘 저자는 엄청 퉁명스럽습니다. 쿨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김원일의 6개월 다른 그 대표작이 있는데 그 한 두 번째 주인공쯤이 이름이 김갑수여서 너무 김갑수. 그래요? 네, 그 소설이 노을입니다. 노을. 명작이죠. 근데 지금 잠깐 제 얘기 좀 할게요. 이 시점에 이제 정선태 교수가 일본 탐독 이걸 고른 게 아주 심중한 깊은 의미가 있어서 앞으로 이 시즌에는 적어도 일본에 관련된 베스트셀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모두 읽는. 그럼 그 내력을 짧게 짚으면요. 역대로 가장 크게 일본에 관련해서 읽힌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정 선생이 방금 언급을 했는데 하나가 이어령 교수의 축소지향의 일본인 초수퍼 베스트셀러였어요. 90년대 초반에 쓰였죠. 또 하나가 전역 씨의 일본은 없다. 이 두 책입니다. 그런데 두 권 다 많이 읽힌 책이나 특히 일본 없다 같은 거는 뭐 전교조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모든 학생이 읽어라 이랬던 책인데 둘 다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의 책은 일본인들의 강점이라는 데 집중을 해서 말 그대로 축소 지향에 압축되어 있는 우길승천하는 8, 90년대 발전하는 일본의 배경을 설명을 한 책이라고 할 수 있고 전역 씨의 일본은 없다는 일본을 엄청나게 처음부터 끝까지 두드려 때린 책인데 가만히 읽다 보면 한국은 없다가 됩니다. 아, 그래요? 일본의 서구 선망이라든지 여러 문제점을 우리도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데 일본에 의탁해서 비판을 하니까 이거는 극히 균형을 잃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시대 지나간 책인데 이 시점에서 그러면 어떤 책을 보지? 세 종류를 저는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정말로 일본의 문제점을 정말 논파한 책입니다. 그게 바로
몇 주 전에 정선태 교수가 소개한 박경리 선생의 일본 산고란 책이라고 할 수 있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인적으로 우월한 일본을 인정을 하나 한국인으로서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를 정말 수준 높게 얘기한 게 김원우 씨가 오늘 소개하는 일본 탐독 같은 유형의 책이고 그렇군요. 또 하나는 절대 친일은 아닌데 세계 초강국이 된 일본의 강점이 어디에서 기인했는가를 문화적으로 탐구한 종류의 책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김정운 교수 문화심리학자가 쓴 일본 열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김정운. 네, 김정운 교수의. 요즘에 그 유명한. 저 북한 말고. 네. 아, 그 김정운. 네. 일본 열광이라는 책도 있어요. 일본 문화의 그 아주 섬세한 부분들을 다 캐치해서 썼어요. 자, 이 세 권 중에 어떤 유형의 책을 읽을 것이냐는 개인의 선택인데 오늘 소개해 주시는 일본 탐독 유형의 균형 잡힌 지식인의 시각. 이것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쿨하게 썼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쿨하게 썼는데 소설가인 만큼 문장의 맛도 대단하고요. 그리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선도 대단히 날카롭습니다. 우리 김용민 라이브 책의 맛이 낳은 최초의 베스트셀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책이 2014년에 간행됐는데 우수상도 받고 했어요. 학술계 쪽에서. 그래서 지금 충분히 베스트셀러가 됐으면 좋겠는데. 최근 도서죠. 2014년이면. 네. 최근 도서죠. 한일 관계에 있어서 최근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읽어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에 말한 일본은 뭐 없다나 축소지향 일본인 거리가 있는데 시사적으로 봐도 상당히 그 생생하게 와 닿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의 일본을 가장 가까이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그런 부분들 몇 구절 골랐습니다만. 그러면은 일본에게 8월 15일은 어떤 날인가? 이거부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8.15는 이른바 동아시아 3국이 다 다릅니다. 중국의 경우는 승전기념일이죠. 승전기념일. 네. 그리고 우리는 해방기념일 또는 뭐 광복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중국이 승전을 했습니까? 8.15 때? 네, 중국 그때는 장개석, 거기는 승전국 지위가 있습니까? 그렇죠.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고 옛날에 대만 자유중국이었던 이 순원이 세운 그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화민국, 중화민국이 승전국이었습니다. 연합국이었죠. 그러니까 승전기념일 그걸 이어받은 거죠. 그리고 일본은 종전기념일이라고 하면서 패전기념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몰 군경을 뭐 위로하는 그런 날로 기념합니다. 그러니까 패전을 얘기하지도 않고 뭐 승전을 얘기할 수 더더욱은 없고 전혀 그런 감각이 없이 종전기념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면은 우리 김원우 선생의 말을 빌면은 일본의 8월 15일 종전일인데요. 전쟁이 끝난 날이라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전쟁이 졌다는 패전을 지워버리는 묘한 명명법이라는 것이죠. 패전의 의미를 지워버린다는 것인데 여기에 바로 일본이 전반의 국수주의적 자의식 나아가서 적국이나 참전국 등을 동일시하는 소위 타자 배제를 기본축으로 하는 자기중심주의적 역사인식을 감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패전을 부인해온 일본 전후사를 김원우 선생은 바로 이 종전기념일이라는 말에서 그대로 읽어내고 있습니다. 김용민 씨, 제가 잠깐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설명보다도 이 정선태 교수의 음성으로 책의 내용을 좀 쭉 한 어느 대목을 읽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거든요. 그중에 그 교토에 가서 김원우 선생이 보는 느낌, 그다음에 히가시쿠초라고 거기에 사는 조선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게 있는데 이 책이 어떤 어조로 쓰였는지를 저 아름다운 멋진 목소리로 내용을 좀 긴 시간으로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들려주시죠. 싫습니다. 여기 짧게 얘기하고요. 이 김원우 선생의 8월 15일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뭐 해방이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고 또 광복이라는 사람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좀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광복은 약간 수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빛이 주어졌다는 뜻이 있고요. 해방이라는 말을 쓰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주체적으로 쟁취했다라는 어감이 좀 강합니다. 뉘앙스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둘 다 뭐 어떤 걸 써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리고 이 일본에서는 8월 15일보다는 8월 6일 또는 8월 9일을 기념합니다.
그 원폭이 투하되는 그렇죠. 날. 이 기념이란 말은 따옴표를 쳐야 될 것 같은데 자신들이 당했다는 거죠. 이른바 피해자 코스프레 쪽에 강조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 그렇죠. 자기들이 피해자로 둔갑하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이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일본에 대해서 김원우 선생이 이렇게 일갈합니다. 네. 일본은 원폭 피해마저도 본말 정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의 원인 제공 같은 사안을 덮어버린 채로 어떤 호소력 좋은 상품으로 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러니까 히로시마의 평화공원에 가서 보고서 느낀 감회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선인 피해자 위령비 같은 게 있는데 그건 쫙 구석에 있고요. 나머지 거대한 모든 것들은 다 상품으로서 피해자로 코스프레하기 위한 그 상품으로서 활용하고 있다는. 그렇기 얘기입니다. 때문에 당시 미국이 일본에게 원폭 투하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끔 이게 좀 난감할 때가 있는데 이 정선생 말씀 중에 약간 오해를 빚을 게 있어서 해방과 광복의 의미가 다시 좀 설명될 필요가 있는데요. 왜 광복군, 광복회, 광복절이 있고 해방이란 말을 혼용해 쓰면서 복잡한가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해방이 제일 편한 말이에요. 우리 플래카드 45년 처음 들 때도 축 해방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게 수동적 의미라는 거예요. 리버레이션. 일본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라는 어법으로 쓰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빛을 되찾았다라는 능동이 되기 위해서 광복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체적인 입장에 있을 때 광복이 맞는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 속에 해방 광복을 혼용해 썼으나 국가의 공식적인 명명은 우리가 능동이 된 우리가 스스로 되찾았다는 광복, 광복군 뭐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복이 더 적극적이고 우리의 주체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승전이라고 하면 될까요? 우리 승전국은 아니죠. 조금 제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 이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본은 지금 분명한 전쟁 범죄 가해자인데 원폭 투하를 빌미로 해가지고 투하로 인한 그 피해를 빌미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피해자로 둔갑하는 그런 양상이죠. 이것도 역사 왜곡이라고 보는 것이 온당할 텐데. 심각한 그 역사 왜곡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또 다른 부분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우리 김갑수 선생님 말씀하신 이 교토의 두 얼굴. 일본의 두 얼굴인데 이 교토는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자랑하는 고도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이 도시이기도 하죠. 경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도라고 하는. 그리고 일본의 오래된 그 도시. 우리도 말하는 경주 같은 아마 일본 가보신 분들은 다 갔을걸요. 저도 교토를 한 서너 번 갔는데 가면 그 기온신바시라고 신교죠. 거기 옛날 집들 쫙 있고 그 물을 하여튼 아름답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 비디오까지 다 찍어왔는데 우리나라 뭐 그렇게 다르길래 왜 이렇게 감탄했지? 하여튼 그런데 이런 도시에 그렇게 고화하고 아주 이 품격 있는 도시에 정말 허름한 달동네보다 못한 그 아주 지저분한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다카세 강과 이 카모강 사이에 있는 마을인데 그 부분을 묘사한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교토역에서 500m쯤 떨어진 곳에 그 옛날에 달동네라는 빈민가보다 더 시커멓고 무슨 소굴처럼 험상궂은 동네가 있다. 히가시쿠조가 그곳이다. 타카세강과 가모강 사이에 기다랗게 이어져 있는 이 동네는 한마디로 비참의 극을 곧대로 보여준다. 수돗물이나 다를 바 없는 새카만 계골물이 흘러내리는 그 위에 판잣집들이 얼기설기 위태롭게 세워져 있는데 양쪽에 내민 처마가 서로 코를 맞대고 있는 그 사이로 미로 같은 좁다란 골목이 아무렇게나 삐뚤빼뚤 뻗어나 있다. 미닫이 대문 같은 것이 간신히 붙어있긴 하나 그 안에는 높낮이가 없는 부엌과 단칸방이 판잣대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개딱지처럼 촘촘히 박혀 있으니 이 동네 전체가 시궁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수구와 공동 변소에서 나오는 악취가 고약하게 짝이 없고 강변은 온통 쓰레기더미다. 아니 우리가 통상 알고 있기로는 일본은 깨끗한 나라, 청결한 위생적인. 비유가 좀 미안하지만 강남구에 있는 구룡마을 같은 데로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이곳이 오래전까지 이 일본의
불악구였습니다. 불악구. 아, 불악구. 그러니까 천민들. 불악이라고 쓰는 네. 네네네. 이 백정 같은 사람들이 사는 천민들이 사는 불악구. 네. 정말 그 차별을 당하는 사람이 살던 곳이죠. 네. 바로 이곳으로 조선인들이 제일 조선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로를 동정하고 연민하는 감이 느낌이 있었겠죠. 서로 차별 당하는 사람끼리 위로해 주자. 동병상련의 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모였는데 이곳에 있던 일본인 피차별 그 불황민들은 그 옆에다가 아파트를 세워서 이주시켰습니다. 이주시키고 남은 조선인들 약 250명에 300명, 250명에서 300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만 지금 이곳에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본이 조선인에 대해서 요즘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나 북한을 차별하고 혐오함으로써 존재 근거를 확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긴 하잖아요. 일본 제특회라는 그 극우 혐한 단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처럼 이 교토라는 아주 우아하고 고아한 도시에 바로 이런 처절한 차별의 현장이 있다는 거죠. 바로 김원우 선생에게는 이런 지점이 보였던 겁니다. 이런 점을 보면서 일본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는 거죠. 그래요. 또 김원우 선생이 일본을 머리 없는 세계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 일본의 성격 또는 일본인들 성격을 표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머리 없는 세계라는 그 에세이가 있는데요. 일본인들을 일에 쫓기는 선천성 강박증에 시달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생각이 없이 막 세계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세계에 대한 인식도 없는 일중독자들이라고 비판하면서 하는 구절이 말입니다만은 이 말의 출발은 엘리아스 카네티라는 오래전에 한국에서 많이 유행했던 작가죠. 불가리아 출신의 영국 작가입니다만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엘리아스 카네티의 말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에 따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일본인은 하나같이 개개인에게 주어진 제 몫의 일정한 일에만 성심성의껏 매달리는 통에 그 시야가 극히 좁아 보인다. 각 분야의 장인에 대한 대우나 존경심이 지극하다는 범사회적 기풍도 참조할 만한데 그 소위 장인의식의 반론은 제가끔의 인생 전반의 순도를 높일지는 몰라도 삶 자체는 그만큼 말단 지엽적인 동시에 어떤 폐쇄적인 회로에 감겨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머리 없는 세계로 무장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머리 없는 세계는 집단적인 폭력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며 머리 없는 세계는 그런 폭력의 우발성과 과격성, 다발성에 거의 무방비 상태다라고 비판합니다. 일에 쫓기는 선천성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루스 베네딕트가 말한 바를 빌자면은 자기 고착된 세계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보는 이제 그들의 문제를 자꾸 이제 그들의 위니스, 우리끼리라는 데 폐쇄돼 있고 다른 나라 멸시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우리주의는 우리도 한국인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인이라는 사실만으로의 동질성을 갖고 있어요. 아까 정선태 교수가 교토 그 아름다운데 어제 험악하고 정말 처참한 어떤 마을이 있는데 그게 조선인 거리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일본인들의 정책을 말하기 전에 그 조선인들 그 제일 조선인들의 모국인 한국은 지금 어떤 나라냐? 전 세계에서 한 10번째, 12번째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해외에 쏟는 이런저런 자금이 있어요. 로비 자금도 있고 투자금도 있고 있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나라에서 가장 처참한 천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동포가 있다면 그냥 자발적으로 거기부터 우선 해결하고 볼 것 같아요. 이게 일본인들과 한국의 위니스, 우리주의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자꾸 단위를 쪼개서 또 작은 우리, 경상도 우리, 전라도 우리, 또 한 도 안에서도 또 어디 우리 이렇게 쪼개는데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제1교포 3세에 가까웠던 사람이 한국에 아주 적대적으로 등을 돌린 그런 사람이 매일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한국에 오지도 않습니다. 한국은 기민주의를 한다. 버린다. 자기 동족을 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특정 어떤 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한국인들이 자부심을 가지면
교토에 그런 사람이 사는 또는 어디에 그런 사람이 사는 곳이 있어서는 안 되죠. 네, 세계에 있는 머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네. 김갑수 평론가님, 정선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5시 5분에 오겠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안녕하세요. 홍가은이라고 합니다. 18살이에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이제 수요 집회라는 곳에까지 참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일제강점기 시대는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아픈 부분이라 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만큼 잊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정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께서 정말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조금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빠른 시일 내에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일본군 위안부